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세계 과학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인물을 선정했는데요. 여기에 인간이 아닌 이것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솔민 씨 혹시 뭔지 감이 와요? 비인간이면서도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센스 있는 녀석. 2022년에 등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네. 바로 챗 GPT인데요. 제가 이 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역시 솔빈 씨 정답입니다. 저희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도 자주 등장을 했었죠. 챗 GPT. 오늘은 이 챗 GPT가 쏘아올린 커다란 파장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핫하고 흥미로운 주제네요. 제가 특히나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굉장히 솔깃해지는데요.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 패권 시대입니다. AI 반도체는 초거대 AI로 움직이는 핵심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AI를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됐는데요. 초거대 AI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전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김정호 교수입니다.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가속기의 필수 부품인 HBM의 차세대 설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좀 더 빠르고 쾌적하게 서비스를 도와주고 있는 모델 가속팀의 박배성 파트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트렌드를 이끌고 있죠. 초거대 AI. 최근 빅테크 기업들 간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면서 AI 패권 경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PC가 등장하면서 세상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또 반도체 기업의 인텔이 등장하고 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보면 인터넷이 등장했고요. 2000년대가 되면서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를 저는 규정한다면 AI 시대가 등장한다 보고요. 앞으로 30년, 50년 우리 사회, 경제, 정치 전반을 변혁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인공지능인 AGI 시대가 되면 그러면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 개인이 경쟁력이 완전히 좌우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 사회, 산업뿐만 아니라 군사, 우주 분야까지 이렇게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국가, 특히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구글, 메타 다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패권이 누가 주도력을 갖고 있느냐가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전 세계 주가의 흐름을 보면 AI를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느냐, AI 반도체를 누가 제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전부 다 AI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미래 패권이 AI에 달려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최근 뉴스를 보면 초거대 AI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꽤나 생소한 단어인데요. 네. 그럼 이 단어가 생성형 AI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일단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보면 맞는 표현이긴 한데 사실은 다릅니다. GPT-3가 계속 나오는 얘기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다. 사실 직관적으로 안 와닿겠지만 용량으로 치면 350GB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컴퓨터 대부분의 용량을 차지하고요. 그럼 초거대 AI는 거대한 모델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분류로 따지자면 초거대 AI에 들어가는 분류가 대부분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그럼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무언가를 만드는 AI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대척에 서 있는 게 분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확인하는 게 분류형이라고 본다면 강아지란 키워드가 있을 때 그림을 그려주는 게 생성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강력한 점은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을 더 키울 수도 있고 더 성능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거대 AI는 다 생성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보자면은 구글의 뭐 제미나이라든가 오픈AI, 챗GPT, 뭐 저희 네이버에는 이제 클로바 X 등이 있습니다. 솔비 씨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같이 제가 다 사용하고 있는 애들인데 전부 다 초거대 AI였다니 역시 성능에 대한 그 거대한 이름을 가지는 이유가 납득이 되네요. 맞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산업과 또 AI가 연결이 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또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챗 GPT가 시작되면서 이제 생성인공지능이 시작한 거고요. 근데 생성인공지능이 이제 글도 쓰고 말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데 음악도 작곡을 해요. 다재다능한. 네, 그건 최근에 이제 동영상까지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대본은 우리가 인간이 주거나 뭐 키워드는 주지만 스스로 만들게 되면 이제 AGI 시대가 되는 거죠. 우리 일반 생활로 가까이 와 보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준다든가 논문을 써 준다든가 보고서를 써 주는데 제가 학생들 지도할 때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게 논문 써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영어 교정을 일단 챗GPT를 한번 돌리고 오면 제 스트레스 레벨이 반 이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효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게 더 심화돼서 웬만한 이메일, 보고서 작성, 우리 일상생활은 이제 생성인공지능을 쓸 것 같아요. 아마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마켓앤마켓에서 AI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1,502억 달러에서 연평균 36.2%가 증가한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2030년에는 1조 3,452억 달러 규모의 그러니까 계속 성장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는 데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또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우리 한국의 AI 시장 규모도 연평균 14.9%씩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시장 중심이 시장의 어떤 새로운 기업, 산업의 새로운 출현은 다 생성 AI와 관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편입니다. 진짜 AI 시장 규모의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AI 열풍을 이끈 주인공을 꼽자면 아무래도 챗 GPT의 등장이겠죠. 예, 물론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연산 능력, 컴퓨터의 능력 자체가 부족해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올라오면서 하드웨어 발전도 했고 IT의 발전은 사실 데이터 역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AI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발생했고요. 사실 이전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꼽자면 알파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이제 인간의 영역이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둑에 대해서 AI가 침범하였구나라는 걸 판단했는데 2022년도 이제 챗GPT가 등장하면서 창작의 영역까지 AI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는 이제 저희 이 삶과 관련이 있는 건데 글쓰기 하면 나보다 어느 정도 잘 쓰고 메일 쓰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논문 영작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충격을 얻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만 하더라도 단순히 텍스트 쓰기였는데 지금은 음성도 얘기하고 이미지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영상까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발전 가능성이 너무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챗 GPT를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개인으로서도 이 정도인데 기업의 차원에서 이 챗 GPT, 생성형 AI 등을 사용하게 되면 정말 효율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 키오스크 많이 사용하잖아요. 노동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동을 로봇가 대체를 하면 24시간 쉼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인건비보다 쌀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자식을 한둘 낳지만 여기는 뭐 제한이 없어요. 카피 앤 페이스트에 제한이 없어요. 그다음에 전기만 넣으면 24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이 대단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생성형 AI를 도입하겠다는 CEO가 53%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성형 AI 중에 LLM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인간하고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 CEO가 완전히 좋아하는 부하 사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베이에 따르면 CEO들도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기대한대요. 그러면 자본을 투자해서 그 생성형 AI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요. 오픈 라이센스를 받아 쓸 수도 있고 또는 돈 주고 쓸 수도 있어요. 결국은 도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 투입이 이제 자본 투입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저는 AI를 통한 효율 확대, 특히 기업 입장에서 점점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거대 AI가 산업 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챗 GPT를 기점으로
시점으로 AI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모바일을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나오면서 이 어플리케이션 생태계가 바뀌었거든요. 이전에 컴퓨터를 불편하게 하던 거를 손으로 오면서 여기서부터 맞아요. 발전한 게 카메라는 물론이고 이걸 간편하게 우리가 메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쵸. 녹화, 녹음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인데 LLM의 가장 큰 장점이라 보면 만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간과 같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GPT의 등장은 사실은 텍스트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배운 애가 새로운 거 학습시킬 때 너무 잘했던 거죠. 영상 편집도 하고 말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생태계 변화를 의미하고요. 다만 여기서 큰 단점을 꼽자면 초거대와 같이 이제 많은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이제 아랫단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이전 같은 경우에 이 모바일만 있으면 되지만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도 필요하고 말하는 슈퍼컴퓨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까지 하기 때문에 개편한다는 게 밑에부터 다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게 어디까지 발전했냐면은 이번 GPT-4.5에서 발표했다시피 대화를 하거든요. 이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AI의 대화는 딱딱한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슬픈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기쁜 감정을 캐치해서 같이 공감해주는 영역까지 다다랐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처음 등장한 이후 그야말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초거대 AI.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였을까요? 등장과 동시에 인공지능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초거대 AI. 사람처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또 음악을 만드는 수준이 되기까지 AI는 어떤 여정을 거쳐왔을까요? AI의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 컴퓨터 공학의 선구자 앨런 튜링은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증명할 방법으로 모방 게임을 제안합니다. 모방 게임은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나눈 뒤 상대가 컴퓨터인지 인간인지 구분하는 AI 판정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AI 연구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 1958년 인간의 뇌 구조를 모사한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신경생물학자 프랑크 로젠블렛이 개발한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은 여러 뉴런이 결합한 인간의 뇌처럼 여러 개의 신경망으로 학습하는 인공신경망 회로입니다. 로젠블렛은 컴퓨터도 인간 뇌의 신경망처럼 학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시행착오의 시간이 흐르고 1990년대 들어 사람의 뇌가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을 본딴 컴퓨터 알고리즘, 기계학습이 등장합니다. 기계학습은 프로그래밍 대신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경험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기술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디지털과 인터넷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웹에서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AI는 스스로 규칙을 학습하고 나아가 사람이 찾지 못하는 규칙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됐죠. 특히 1997년 IBM의 체스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긴 사건은 기계학습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방대한 체스 게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 인간을 능가하는 실력을 보여준 딥블루. 컴퓨터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는 오랜 패러다임이 깨진 순간이었죠. 2012년 딥러닝의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딥러닝의 대부 제프리 힌튼이 이끈 캐나다 토론토대의 슈퍼비전 팀이 세계 최대 이미지 인식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이미지 인식 경연대회는 각 팀의 인공지능이 여러 이미지가 나타내는 게 무엇인지 맞히고 낮은 오답률을 두고 겨루는 대회인데요. 당시 제프리 힌튼 팀의 딥러닝 모델 알렉스넷은 다른 팀의 모델보다 월등히 높은 이미지 인식률을 기록했죠. 그리고 2016년 딥러닝은 또 한 번 세상을 바꾸는데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알파고가 4승 1패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꺾으며 승리! 전 세계의 AI의 존재를 각인시킨 겁니다. 알파고는 딥러닝 알고리즘과 강화학습, 지도학습 등을 결합해 탄생했는데요. 수만 번의 자가대국을 진행해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직관을 모방해 수를 예측하며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 압도적인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대결은 본격적인 AI 시대의 시작을 알린 신호탄이었죠. 그로부터 불과 6년 만인 2022년 11월, 한 대화형 인공지능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잠깐 고민하는 듯 몇 번 깜빡이고는 청산유수로 답변을 내놓는 이 인공지능의 이름은 챗 GPT.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생성형 AI 시대를 연 주인공이죠. 인간 교육자의 평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인간 사용자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을 거친 챗 GPT는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맥락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제시할 수 있는 데다 답변할 수 있는 영역 또한 광범위했는데요. 그 결과 출시 일주일 만에 사용자 수 100만 명 돌파, 또 2달 만에 활성 이용자 수 1억 명을 넘기는 등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2024년 오픈 AI는 한 단계 더 도약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등 모든 형태의 입력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GPT-4O를 출시했습니다. 챗 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붐은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의 출현을 이끌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네이버의 클로바엑스 등 저마다의 기능과 특장점을 지닌 생성형 AI가 개발되면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끝없이 계속될 인공지능의 발전, 거대해진 AI 능력이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챗 GPT가 쏘아올린 AI의 광풍을 타고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시장인데요. 이 AI 시장과 반도체 시장, 교수님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공지능을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안을 수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모델을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 GPT 할 때 그 T가 그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의식 체계에서 말로 인공지능한테 입력을 하면 그걸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약간 암호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걸 다시 우리가 조작을 하면 새로운 문장이 튀어나오는데 인간이 이해하는 문장으로 나오죠. 이 과정이 수학으로 보면 행렬 계산이에요. 그런데 이 행렬이 뭐냐면 순서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천재 한두 명이 아니라 단순히 덧셈, 곱셈 정도 할 수 있는 수만 명이 동시에 일을 나눠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적합한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GPU고 그런 병렬로 생성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데 유리한 반도체가 이제 HBM이라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행렬을 계산하고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읽고 쓰는데 시간이 다 걸립니다. 우리가 챗 GPT 보면은 보고서를 써줘 하면 한 장씩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 속도가 바로 반도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명 안 쓰지만 수십만 명이 동시에 쓸 때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안 쓰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 그러는 거는 병렬 컴퓨팅을 많이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CPU 같은 거 이제 직렬 컴퓨팅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병렬 컴퓨팅에 쓰는 반도체가 얼마나 빠르게 문자를 생성해내느냐 아니면 이미지를 생성해내느냐 음악을 이게 이제 경쟁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GPU나 HBM이 굉장히 비싸고요. 비용도 너무 비싼 데다가 전기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각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GPU, HBM을 몇 대 갖고 있느냐가 바로 개발 속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AI의 경쟁력,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의 경쟁력이 그대로 반도체의 경쟁력이 됐다. 그래서 전 세계가 AI로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게 그대로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전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인공지능은 이퀄 수학으로 반도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되겠습니다. 운명적인 관계라고 하셨는지 알겠어요. 네. 이 좋은 요리를 위해서 좋은 재료가 필요하듯이 멋진 AI, 성능이 빠르고 훌륭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반도체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이 정말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AI 반도체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AI 시대가 오기 전에도 반도체는 이미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왜 더 반도체가 중요해졌을까요? 기존의 반도체 역시 굉장히 중요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무기 체계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미국 역시도 국방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지금의 반도체와
예전에 반도체 약간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요구하고 있고요. 국가 간의 뭐 자본 차이도 있지만 사실은 이걸 수급할 수 있는 능력 차이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분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네. 가장 대표적인 건 미국, 중국 분쟁이죠. 미국께서 이제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분쟁도 있었고 전쟁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점차적으로 반도체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과거에도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라든지 모바일 기기가 등장을 할 때 또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했던 좀 그런 네.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와 비교해서 반도체 시장의 어떤 변화의 흐름을 조금 짚어주신다면. 네. 인공지능을 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 구조가 기본적으로 폰 노이만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세서 계산하는 거하고 저장하는 메모리가 분리돼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메모리의 다양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바꾸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파워포인트 쓸 수도 있고 엑셀을 쓸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해왔고요. 프로세서 계열로 보면 PC가 등장할 때는 인텔의 X86이라는 아키텍처가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저전력이 중요하게 되면서 ARM이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구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AP라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가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병렬 컴퓨터가 중요해졌는데 GPU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중에 일부는 NPU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드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전력으로 빨리 생성해내느냐. 이게 프로세서도 빠르고 메모리도 제약의 역할을 하는데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반도체, AI 반도체 혁신은 어떻게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결합할 것이냐, 물리적으로 가까이 둘 것이냐, 아니면 프로세서 안에 메모리를 집어넣을 거냐, 메모리 안에 프로세서를 집어넣을 것이냐, 이 서너 가지의 구조가 아마 미래의 AI 반도체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인텔이 꽉 쥐고 있던 이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게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시장이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에서 사용하다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모바일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2007년도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모바일 시대로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ARM의 회사에서 이제 칩을 만들게 되는데 ARM 자체는 사실상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설계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삼성이나 애플이나 퀄컴 등은 이제 자사 제품에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쉽게 접한 갤럭시 역시도 이 설계도를 가지고 매번 칩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인텔이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만 그만큼 성능이 높은 만큼 전력 사용량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모바일 저희 배터리 빨리 닿는 거 좋지 않잖아요. 안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전력 반도체 시대로 접어들고 이제는 더 개인용 컴퓨터에도 ARM, 특히 맥북에도 들어가죠. 요즘은 에 들어가고 서버까지도 이제 진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기술 구현만을 위해서 만든 반도체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이제 반도체 역사 말씀드리면서 병렬 컴퓨터의 GPU와 그다음 CPU 말고도 AI 전용 반도체가 요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딥러닝을 돌린다 해서 NPU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AI 반도체는 AI 서비스에 필요한 구현을 이제 초고속 저전력으로 구동하는 효율에 맞춘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 핵심 두뇌 역할을 CPU와 GPU가 대체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CPU와 GPU는 만능이라 그 외적인 설계가 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용 측면에서든 전력 효율 측면에서도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AI 반도체인 NPU가 AI 딥러닝에 특화되었다면 이 AI 반도체 생태계를 NPU가 뒤집어 볼 수도 있을까요? 자, 인공지능을 서비스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수백만 대 GPU를 놔놓고 빠른 시간에 학습하고 수십만 명한테 동시에 서비스를 하는 거죠. 개인이 그만한 컴퓨터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GPU입니다. 엔비디아가 먼저 선점을 한 거죠. 근데 엔비디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연구소에 다른 모델을 만들어도 거기서 올려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성을 갖고 있고
확장성도 갖고 있어요. 초거대 모델도 할 수 있고 조그만 모델도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건데 저희가 네이버하고 손잡고 이제 인텔의 가우디를 이제 시장 확대를 하려고 하고 또 AMD는 MI300X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계열이 있고요. 다 이제 수학 행렬 계산을 잘하는 건데, 자 클라우드 서비스에 하려면 제 개인 정보가 글로 많이 흘러가고 큰 클라우드 기업한테 제가 AI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제가 개인 PC에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근데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를 하려면 전력 소모가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값이 싸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인공지능보다는 아주 특정한 모델에 특히 경량화된 모델에 빨리빨리 돌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세서가 필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NPU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비스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국내에 이제 NPU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네이버, 리벨리온, 사피온, 퓨어리어사, 뭐 하이퍼스케일 X 이렇게 같이 국내 기업이 있는데 그런 국내 기업들이 NPU를 하지만 언젠가는 GPU 세계까지 한번 시장을 확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AI의 반도체 생태계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엔비디아 반도체의 단점은 없을까요? 우선 기술과 성능으로는 이제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시로 들면 차로 예시를 드는 게 좋은데 스포츠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하, 네. 그러면 단점이 뭔가요, 스포츠카의? 비싸요. 그렇죠. 비싸다가 가장 큰 단점이 기름을 많이 먹는다. 맞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엔비디아의 이제 H100을 살펴보면은 이거의 가격이 이제 5천만 원 이상이고 한 칩 하나가 와트는 700와트를 먹습니다. 이게 사실 700와트가 와닿지 않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1인당 평균 전력 사용량이 70%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그만큼 많은 전력을 먹고 있고 비싼 칩이다라는 게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도 이 기업들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큰 뭐 단점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싸고 전력 소모가 많다는 한계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술은 아직 안 나왔나요?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우수한 성능이 좋은 이유도 단점이 그 망각이 없다. 또 하나 단점이 손바닥만 하면 그러면 냉각 안 시키면 거의 타버릴 정도의 전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만 대가 돼야 되니까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기가와트 이상을 필요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씩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델이 이게 초거대화되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계산량이 많으니까 계산량을 좀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소수점 8자리, 16자리까지 계산하던 거를 소수점 한 단위까지만 하자. 1과 0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자든가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직접 AI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글로벌 기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가장 처음에 유명했다시피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2019년도에 아테라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AI 반도체를 내부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오픈 AI 개발자 출신 있는 엔트로픽에 5조 원을 투자하였고요. 그리고 구글도 사실 유명하죠. TPU 또 메타 역시도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 사실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오픈 AI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은 7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300조죠. 단위가 사실 AI 전반적인, 그러니까 반도체 전반 산업보다 더 큰 규모를 이제 투자 받아서 반도체 설계뿐만이 아니라 공급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설계를 하고 반도체는 이제 맡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샘 올트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서 말씀하신 생태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요, 이 AI 반도체 경쟁이 뭐 국가 간의 패권 경쟁, 또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제재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국가나 기업의 AI 보유 능력이 결국 패권을 결정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그걸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자국의 영토에 AI 반도체 설계 능력, 생산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미국이나 일본, 대만이 서로 자국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BM이 또 중요해진 거예요. HBM은 우리가 꼭
사수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HBM을 만들었는데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쁘고 실리콘밸리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반도체 인력도 있고 기술도 어느 정도 있고 AI 쪽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학습용 데이터도 많고. 그런데 중국과 미국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중국도 HBM을 개발한다고 나와요. 미국은 반도체 메모리 회사인 마이크론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또 많은 또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패권 전쟁이 아시아, 미국, 중국, 유럽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경계선이 있을 텐데 그게 반도체 메모리로 넘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 HBM이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잖아요. 과연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좀 더 이제 특정 분야를 공략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GPU 같은 경우에는 사실 GPU 하나의 칩이 핵심이 아니라 이 칩을 1000대, 10,000대까지 이어는 게 굉장히 큰 기술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영역이 아닌 이제 추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서비스는 사실 두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초거대 AI를 학습하는 이걸 만드는 영역과 이걸 실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추론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추론의 영역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전력, 고성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는 국내에 이제 리벨리온, 사피온, 뭐 퓨리사 등이 있고 이제 네이버 역시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삼성과 협업해서 마를 준비했거든요. 네. 서비스 회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경량화 모델에도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량화 모델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이제 마를 준비하고 이거 자체 산정을 결국에는 GPU, 엔비디아 GPU 대비 10분의 1 가격을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연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체 개발 쪽에 무게를 두는 기업들이 있다면 또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AI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 하는 기업들의 전략도 눈에 띄는데요.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있죠. 네, 요즘 좀 친해졌습니다. 엔비디아 혼자서 세상을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도 있고 반도체 설계를 하지만 제조하는 또 기업이 있어야 돼요. TSMC나 아니면 인텔 자체. 그다음에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쓰는 또 서비스 업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 구글일 수도 있고. 네.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너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불공평하고 너무 값비싸고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인텔은 가우디라는 프로세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사를 사서 그 부서를 만들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하드웨어의 성능은 엔비디아 GPU 못지않아요. 근데 생태계가 없는 거예요. 써줄 사람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럼 소프트웨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개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경험이 많은 네이버하고 손잡은 거예요. 네이버는 자체 AI 모델을 갖고 있잖아요. 서비스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기관도 잘할 수 있지만 저희 또 카이스트는 그런 가우디나 소프트웨어가 되면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그래서 3자 간에 서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합의가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뛰어넘어서 정말 글로벌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인텔에서 이런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의 개발 파트너로 우리의 기업인 네이버와 카이스트를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맞아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사실은 인텔에 저희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사실 저희가 느낀 거는 그 큰 기업도 이 AI 시장에 대해서 모르는구나를 처음 느꼈어요. 저희 역시도 이거 처음 도입하고 거의 1년, 2년간의 굉장히 시행착오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쳐달라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발전해 왔거든요. 이번에 인텔 역시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계라고 했잖아요. 반도체 칩 생산,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까지 이 3박자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분도 나와 계시지만 또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나라별로 기업별로 정말 치열하게 정말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AI 반도체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추격 짚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부터 앞으로 30년 이상은 우리 산업과 사회
변화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초반기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알파고 시대 때 인공지능을 판별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정을 잘 내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제 지금 사회에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문장도 쓰고 글도 쓰고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동영상과 음악까지도 순식간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신 창조 활동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첫 번째 초안을 가지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넣어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저는 AGI 인공지능 시대가 등장한다고 보는데요. AGI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됩니다. 단순한 효율과 정확성뿐만 아니라 창조성에 더해서 윤리, 자아까지도 있는 거의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생성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수학적인 과정을 컴퓨터가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번역기를 돌린다고 하면 우리말을 집어넣으면 그 우리말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이 벡터라는 수학의 디지털 데이터의 묶음 형태로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영어로 번역돼 나오는 벡터로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수많은 행렬 곱셈 과정을 거칩니다. 일종의 단어 간의 관계 또는 단어들의 순서를 행렬 형태의 곱셈을 통해서 수행하게 되면서 가장 확률적으로 정확한 단어들을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단어뿐만 아니라 그걸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음악하는 음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동영상까지 만드는 생성 인공지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커다란 계산을 해야 되는 인공지능, 입력 토큰 수, 벡터도 커지고 계산량도 엄청나게 되는데 그 안에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변수라는 게 정해지는데요. 그게 지금 조 단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변수가 커질수록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성 인공지능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가 그 성능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생성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챗GPT를 쓰면 단어 나오는 속도, 동시에 수십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패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인공지능 반도체에는 계산하는 프로세서와 잘 기억하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잘 계산하는 프로세서는 CPU, GPU, NPU가 있습니다. CPU는 보통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고 GPU가 본격적으로 이제 행렬 계산하는 쉽게 얘기하면 덧셈, 곱셈을 많이 하는 장치인데 그 중에서도 좀 경량화하고 전력 소모를 줄이고 값을 줄이도록 설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리가 NPU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인데요. 메모리도 행렬 곱셈과 덧셈의 유리한 메모리 구조가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거대 변수를, 조 단위 넘어가는 변수를 GPU 바로 옆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적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반도체를 우리가 바로 HB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시대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 인공지능은 반도체에 의해서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가 인공지능의 생성 능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HBM이 현재 가장 적합한, 인공지능에 적합한 메모리가 되는데 바로 HBM의 경쟁력이 인공지능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에서 국내에서 HBM을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 90%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도체 패권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의 사회 변화, 경제 산업 변화는 인공지능이 좌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 신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의 시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초거대 AI가 쏘아올린 파장이 그야말로 거대합니다. 산업을 넘어서 안보, 경제, 정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초거대 AI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교수님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인터넷 없이 어떤 사업도 할 수 없잖아요. 뭐 금융이든 예약이든 막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떤 사업들이 생길까라는 이제 다각도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챗GPT 같은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웬만한 일은 다 해주고 추가 학습을 해서 법률가, 교육가 뭐 이렇게 전문가를 이렇게 작가라든가 방송 앵커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초경량화 모델이 됩니다. 그 경량화 모델로 가면 스마트폰이나 가전기기나 이런 게 연결될 것 같고요. 중간 단계 전문가 모델이 되면 법률 서비스 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전문가. 맨 상단계에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게 되면 기존의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면 연간 약 3,429조 원 정도의 경제 가치를 만들어낼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초거대 AI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파급 효과가 큰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맥킨지 보고서에서 AI로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를 은행업이라고 따랐거든요. 2,000억에서 3,400억 달러 이득을 볼 거다라고 했고, 이거는 은행업계 전체 이제 2.8%에서 4.7%로 굉장히 큰 범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런 은행에 더 유리한 거냐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나 이런 최적화 기술을 AI가 응용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고요. 두 번째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해졌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이런 데이터를 AI가 자동화로 더 분류하고 발전을 하면 인간이 수작업을 했던 거를 AI가 자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기대 이익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본 거고, 이 수치보다 더 클 거라고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태계를 대비해서 또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너무 하드웨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 몇 대 나눠 팔게 해주느냐가 그 나라, 그 기업의 AI 경쟁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도 AI를 하고 싶어서 GPU를 10대, 100대 구매해도 전기요금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돈의 전쟁으로 지금 전환되는 게 한 파트고, 어떻게 AI 경쟁력을 가질 거냐? 결국은 AI 과학자, 개발자들이 숫자가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력, 예. 근데 제가 이렇게 학생 지도에 보면 AI 제일 잘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학부를 수학과 나온 학생이에요. 웬만한 건 다 컴퓨터가 풀어주는데 다 그 수학 알고리즘이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초과학이 중요한데 학원 수학이 너무 재미없는데 그걸 좀 재미있게 바꿨으면 네. 좋겠습니다. 파트장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모델을 만드시는 환경이 확실히 중요하긴 합니다. 이걸 왜 생태계 기반이라고 하냐면, 사실은 말씀하신 영상, 음성이 다 다른 모델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 있어서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 걸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지금이야 이제 그쪽에서는 워낙 자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싸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도 보거든요. 그 얼마나 적자가 날지가.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 저희가 그 주권을 잃게 되면은 저희 이제 나중에 부당한 비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갈라 해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좀 접근성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롭게 모델을 사용하고 돌릴 수 있는 이 클라우드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노드 한 대가 6억 정도 하는데 이걸 사서 관리하는 건 워낙 어려우니까 이거를 고도화해서 한쪽에 모아놓고 이제 접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풀, 클라우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초거대 AI가 그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AI 주권 확보를 위해서 더 힘써 봐야겠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쓰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쓰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지질연구원이 카자흐스탄의 리튬 광구 단독 탐사에 나섭니다. 지질연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앞서 공동 지질 조사를 통해 리튬 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박해노 리튬 광구 4개의 독점 탐사권을 받았는데요. 올 하반기 정밀 조사에 이어 내년에는 시추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질련에 따르면 현재 추정되는 리튬의 양은 전기차 배터리 10년치를 생산할 수 있는 2만 5천여 톤인데요. 이번 협업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 새로운 활로를 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버려지는 산림과 농업 폐기물을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체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톱밥으로 만든 목재 펠릿을 수입해 가열과 건조를 거쳐 바이오 연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고온 가열, 건조가 필요해 열량 손실과 설비 부식 문제가 뒤따랐는데요. 연구팀은 증기를 이용한 습식 공정을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원료를 증기에 노출한 뒤 압력을 떨어뜨리면 펠릿 모양으로 만들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 연료는 연소 효율을 저해하는 성분이 감소하고 에너지 회수율은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자원을 가치 있게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술,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최근 과학계의 뜨거운 이슈, 초거대 AI와 AI 반도체까지 거대한 생태계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제가 아주 애정하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들이 대체 뭔지 아주 낱낱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고성능 저전력의 아주 편리한 AI들이 저희 삶을 아주 윤택하게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애써 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교수님? 네, 저도 재미있는 시간이 됐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파도를 덮칠 때 서핑하듯이 즐기면서 잘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네요. 네, 파트장님 어떠셨어요? 저 이런 자리가 처음에 굉장히 떨렸는데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려서 너무 기뻤고요. 앞으로 초거대 AI가 바꾸는 세상에 대해서 기대해서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저희가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